여러분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쟁은 누구 하나도 행복해질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성들이 유독 한국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혼자 남겨진 채 기계 소음 가득한 한국의 한 공장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를 바라보던 공장 아주머니들이 그녀만 지나가면 다들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입을 틀어막는다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외곽, 제가 살던 그 회색빛 도시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삶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들려오던 새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포격 소리가 일상이 되었고, 거리엔 사람들 대신 불안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6시면 현관문 앞에 서서 그의 발걸음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징집되어 떠나간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저도 잠에서 깨어 그를 바라봤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그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던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갈 리 없다고, 곧 끝나고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뉴스를 보며 전황을 확인했고, 밤엔 남편이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하나를 수십 번씩 읽어봤습니다. 안전해. 걱정 마. 단 4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메시지도 점점 뜸해졌고, 마지막 연락이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뛰어가며 남편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 거기엔 군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한 단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망인이 되었고, 매일 무너지는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남편의 옷가지들, 그가 즐겨 마시던 차, 함께 보던 책들이 모든 곳에 남아있었지만 정작 그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그의 베개 냄새를 맡으며 울었어요.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왜 나는 혼자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날짜 개념도 없이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의 전우였던 이반이 찾아왔어요. 그는 남편과 함께 군대에 있다가 부상을 입고 먼저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반은 제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긴 이제 위험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너 혼자라도 살아야 해.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두고 떠날 수 있겠어요? 이곳엔 우리의 추억이,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가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반은 단호했습니다. 너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 알아? 내 아내만큼은 안전한 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발 살아줘. 그게 그 친구가 바라는 일이야.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떠난다는 건 남편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머물러봤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뿐이었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남편이 바라던 대로 안전한 곳에서 살아보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을 선택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반이 알아본 정보 중에서 비자를 받기가 가장 수월한 곳이 한국이었어요. 일할 수 있는 곳이고 안전하다고 하더라. 그의 말에 의지해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남편의 사진과 몇 벌의 옷, 그리고 결혼 반지만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공항까지 가는 길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남편이 기적처럼 나타나서 어디가? 하고 물어볼까 봐서요. 하지만 돌아보는 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공항부터가 우크라이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말소리도,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도 낯설었어요.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반이 미리 연결해준 사람의 도움으로 임시 숙소에 정착했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비자였어요. 관광비자로는 오래 머물 수 없으니까 일을 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공장이었어요. 공장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계 소리는 시끄럽고 일은 단조롭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소통이 안 됐어요. 반장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옆자리에서 일하는 한국 언니들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제가 실수하면 웃으면서 다시 알려주고 점심시간엔 김치를 나눠주면서 맛있어, 맛있어 하고 말해줬습니다. 처음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는데 언니들이 그걸 보고 웃으면서 물을 가져다 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언니는 라인 맨 앞에서 일하는 순이 언니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는데 항상 밝게 웃으면서 저를 챙겨줬어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뜻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기계 소리에도 익숙해지고 일하는 패턴도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늘 쓸쓸했어요. 길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 언니가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공장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밥 하면서 저를 이끌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봤어요. 김치찌개였는데 처음엔 너무 매웠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 식당엔 늘 조용한 남자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언니들이 주문하면 묵묵히 음식을 만들어서 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어 보였고 항상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니들이 농담을 해도 조용히 웃기만 하는 걸 보니 그냥 성격이 내성적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그 식당에 갔어요. 언니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짧은 시간만큼은 정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대화는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함께 웃고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혼자 먹는 컵라면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주방 총각이 특별한 걸 해줬어요. 김치찌개가 아닌 다른 음식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맛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보르시 비슷한 걸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모양은 영 엉성했지만 그 안에서 고향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부라는 무거운 짐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가끔 다른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같은 감정은 감히 꺼내지도 못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 없이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저는 조금씩 이곳의 리듬에 맞춰가고 있었어요. 언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언니들이 자주 쓰는 말들은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익혔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주방 총각에게서 느끼는 미약한 위로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가끔 제가 음식을 다 먹으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빈 그릇을 가져가는 모습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지만 적어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하루를 견뎌낸 것에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주방 총각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진다는 거였어요. 죄책감이 들면서도 자꾸만 그 사람의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외로워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나 아직 많이 약해. 그래도 열심히 살아볼게.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기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 식당에 가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언니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말이에요. 이런 작은 일상의 행복들이 저를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른 언니들은 이미 퇴근한 지 오래였고 공장 주변은 한산했어요. 혼자 걸어가면서 오늘도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주 가던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아직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문 앞에서 누군가가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조용한 주방 총각이었어요. 혼자서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뭔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들한테 배운 말 중에서 가장 무난한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웃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열었는데 나온 말이 우크라이나어였어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국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에 온 지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우크라이나어를 제대로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크라이나어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금씩 배웠어요. 서툴지만 바레니키도 만들어 봤어요. 직접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레니키라니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주시던 그 음식을, 남편과 함께 먹었던 그 음식을 이 먼 한국 땅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준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정말 괜찮나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는데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 하나만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그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있는데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머니와 함께 바레니키를 만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밀가루를 반죽하고 감자를 삶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던 그 시간들. 남편이 당신이 만든 바레니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던 목소리까지. 30분쯤 지나서 그가 나왔어요. 투박한 하얀 접시에 바레니키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양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바레니키였어요. 사워크림과 파슬리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모양이 이상하죠? 처음 만들어봐서. 그가 미안해하며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맛있어요? 라고 우크라이나어로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자주 오시는 분이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고향 음식이 그리우실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났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민수예요. 김민수 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알려줬어요. 저는 소피아예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제 얼굴에서 사라졌던 진짜 웃음이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민수 씨가 제 밥에 계란 프라이를 하나 더 올려줬어요. 다른 사람들 것에는 안 올려주는데 유독 제 것에만 말이에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순이 언니가 그걸 보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서운하다. 우리 것도 더 줘.
다른 언니들도 웃으면서 특혜네, 특혜 하고 떠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민수 씨는 묵묵히 웃기만 했습니다. 별말 없이 그냥 미소만 지으면서요. 저는 그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 민수 씨가 곤란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라고 말했는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거 하나 더 드세요 라고 했어요. 며칠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언니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는데 영미 언니가 말했어요. 저 총각 원래 착한 애야. 예전에 우리 막내가 힘들 때 공짜로 밥도 퍼줬거든. 다들 한 번씩은 도움받았지 뭐. 그 말에 다른 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내가 월급 못 받아서 굶고 있을 때도 얘가 밥 챙겨줬어. 우리 은정이가 다쳤을 때도 병원까지 데려다 줬잖아. 언니들이 하나둘씩 민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그렇다면 저도 그냥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 중 하나였던 걸까요? 바레니키를 만들어준 것도, 계란 프라이를 더 주는 것도 그냥 불쌍해서 챙겨주는 거였을까요? 괜히 제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민수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가더라도 일부러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계란 프라이를 더 줄 때도 괜찮아요 라고 사양했습니다. 민수 씨는 왜 그러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거리를 둘수록 더 보고 싶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안 가면 하루 종일 뭔가 허전했고 민수 씨 얼굴을 보지 못하면 왠지 불안했어요. 이런 제 마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아직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저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참을 수 없어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이상해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순이 언니가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소피아야, 요즘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언니는 믿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이 너무 고마웠지만 제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언어의 벽도 있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제 마음을 정확히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엄청 오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고 버스 정류장까지는 꽤 멀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공장 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돌아보니 민수 씨였어요. 비 맞으시겠어요? 같이 가시죠. 그가 우크라이나어로 말했을 때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우산 아래서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식당에 안 오시네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나댔나요? 바레니키 만들어드린 것도 계란 프라이 더 드린 것도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바레니키, 정말 맛있었어요. 고향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말을 듣고 민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에도 만들어 드릴게요. 더 맛있게 만들어서. 그리고 버스가 와서 저를 태워주고는 비를 맞으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제 마음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에 대한 감정이 무엇이든 일단은 솔직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식당에 갔어요. 민수 씨는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밥에 계란 프라이를 하나 더 올려줬어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웃어줬어요. 언니들이 또 장난스럽게 특혜네
하고 말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함에 기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제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민수 씨와의 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민수 씨와 다시 가까워진 후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발걸음이 향했고 민수 씨도 저를 보면 환하게 웃어줬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은근히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특별한 반찬을 하나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언니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키득거리며 웃었지만 저는 왠지 민수 씨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수 씨가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배고프시죠? 그가 우크라이나어로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잔업 때문에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간단하게 뭔가 해드릴게요. 민수 씨는 저를 식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미 정리가 끝난 주방에서 그는 빠르게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냥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심지어 작은 소시지까지 넣어서 정말 맛있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미안해하자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아 씨, 혹시 내일 점심시간에 시간 있으세요? 평소보다 더 신중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날 밤 저는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식당으로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가서 언니들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몇 분 후에 언니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순이 언니, 영미 언니, 은정 언니까지 총 6명 정도였어요. 모두 평소처럼 떠들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언니들과 함께 앉아서 평소처럼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민수 씨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뭔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민수 씨가 갑자기 우리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방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이상했어요. 언니들도 민수야, 왜 그래?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소피아 씨,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밖에서 식사 어떠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마저 멈췄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잠깐의 침묵이 지나자 언니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어머머머, 이게 뭐야? 순이 언니가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아주 작정했구만. 야, 영미 언니도 손뼉을 치면서 웃었어요. 우리 소피아 인기 짱이네. 대박. 은정 언니는 저를 쿡쿡 찌르면서 빨리 대답해 하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 씨도 언니들의 반응에 당황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더듬자 언니들이 더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좋다고 해야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있겠어. 우리 민수 얼마나 착한 애인데. 언니들의 응원 속에서 저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니들을 향해 다들 고마워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언니들은 박수까지 치면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언니들은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디 갈 거야? 뭐 입을 거야? 화장은 할 줄 알아? 저는 한국 화장품도 써본 적이 없고 예쁜 옷도 별로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들이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완전히 들뜬 상태가 됐습니다. 퇴근 후에 순이 언니와 영미 언니가 저를 쇼핑몰로 데려갔어요. 데이트 룩을 사야지. 언니들은 이것저것 골라주면서 저한테 입혀봤습니다. 너무 화려한 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단정하면서도 예쁜 원피스 하나를 골라줬어요. 이거 입으면 민수가 기절할걸? 영미 언니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수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민수 씨가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저는 1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니들이 빌려준 화장품으로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지하철역 앞이었어요. 민수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정말 예쁘세요. 그 말에 저는 또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마워요. 데이트는 조용했습니다. 민수 씨는 우직하고 서툰 면이 있었지만 정말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식당을 고를 때도 제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신중하게 선택했고 메뉴를 고를 때도 계속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주방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우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 음식을 배우려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민수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가 가끔 고향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너무 그리워 보여서요.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식사 후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민수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소피아 씨, 혹시 누님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는데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과부라는 말, 정말 듣기 싫어요. 그게 뭐가 흠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니요.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싫어요. 소피아 씨는 그냥 소피아 씨인데 왜 그런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봐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민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옆 공장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식당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혼자서 하기엔 벅찬데 민수 씨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민수 씨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여기서 일해보시겠어요? 공장보다는 식당 일이 나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일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민수 씨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빙도 있고 정리도 있고. 그런데 민수 씨가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것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투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그냥 약속 반지라고 할까요?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는 의미로. 민수 씨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반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을까요? 남편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수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해봐요. 민수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크기가 딱 맞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말이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손가락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언니들에게 데이트 이야기를 해줬어요. 반지를 보여주니까 언니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벌써 반지까지. 우리 소피아 완전 스피드네. 언제 결혼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축하해줬어요. 민수 씨와 연인이 된 후 식당 일을 함께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타임알바로 공장에 가고 점심시간엔 식당으로 달려가서 민수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저녁엔 식당에서 마무리 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이런 스케줄이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게 좋았어요. 주방 뒤편에서 함께 도시락을 싸고 조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듬직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일하는 손놀림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수 씨는 제게 식당 일을 정말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부터 시작해서 밥솥 사용법, 반찬 만들기까지 하나씩 알려줬어요.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가 제 뒤에서 손을 잡고 칼질을 가르쳐줄 때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시락을 싸는 일이었어요. 공장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을 미리 준비하는 건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밥을 예쁘게 담고 반찬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뚜껑을 닫을 때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았어요. 도시락은 눈으로도 먹는 거예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보기에도 예뻐야 해요. 그래야 먹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언니들도 점심시간에 오면서 우리 소피아가 만든 거야? 하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먹고 어머, 맛있네 하고 칭찬해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이 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야, 소피아야. 너 여기서 제일 출세했네. 밥 먹다가 반지도 받고 이제 사장님 옆에서 일하고. 다른 언니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 중에 제일 잘 됐어. 처음엔 그런 말들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언니들이 저를 질투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언니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피아 진짜 복 터졌다. 영미 언니가 말했어요. 착한 사람한테 좋은 일 생기는 거 보니까 우리도 기분 좋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제 몸의 변화였습니다. 연인이 되고 나서부터 눈에 띄게 살이 붓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슴과 엉덩이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잘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그런 부위만 커지니까 신기했어요. 언니들이 그걸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식당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은정 언니가 저를 보더니 소피아야, 너 가슴 커진 거 아니야? 하고 말했어요. 다른 언니들도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 진짜네. 엉덩이도 훨씬 커진 것 같은데. 순이 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야, 연애하니까 여성 호르몬이 팡팡 나오나 봐. 영미 언니도 웃으면서 합세했습니다. 부러워 죽겠네. 나도 연애해야겠다. 제일 웃긴 건 순이 언니의 말이었어요. 야, 근데 엉덩이는 왜 계속 커져? 출세했더니 하체부터 오네. 그 말에 모든 언니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결국 같이 웃게 됐어요. 소피아야, 그거 좋은 거야. 영미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행복하면 몸도 예뻐지는 거거든. 너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민수 씨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가끔 요즘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하고 말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예쁘다고 봐준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저녁, 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반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는데 이번엔 제 근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메시지를 쓰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남편을 잃고 한국에 온 것부터 시작해서 공장에서 만난 언니들, 민수 씨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생활까지 모든 걸 다 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반, 안녕하세요. 저 소피아입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언니들도 정말 따뜻하고 특별한 사람도 만났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소피아, 정말 다행이야.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뻐. 내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였어요. 이반이 축하해줘서 기쁘기도 하고 남편 이야기가 나와서 그립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잘 살고 있어. 당신도 안심해도 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갔어요. 민수 씨가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아서요. 제가 대답하자 민수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언니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웃고, 민수 씨와 함께 일하면서 대화하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걸 들으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했습니다. 고작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고 있었어요. 그것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말이에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민수 씨와 함께 식당을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어요. 모든 것 다요. 저를 받아줘서 가르쳐줘서 가족처럼 대해줘서. 민수 씨는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소피아 씨가 와서 식당이 훨씬 밝아졌어요. 손님들도 더 많이 오고 무엇보다 저도 더 행복해졌어요. 그 말에 저는 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들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정말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언니들, 민수 씨, 그리고 식당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까지 모두가 제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새로 공장에 들어온 외국인 직원이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였고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언니들이 도우려고 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몇 달 전에 제 자신을 떠올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 낯선 땅에 와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그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베트남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눠보니 그 친구도 고향에 남편과 아이를 두고 혼자 온 상황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온 거였습니다. 저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혼자 낯선 곳에서 버텨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위로해주자 그 친구가 고마워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그 친구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민수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 베트남에서 왔어요. 아직 한국 음식이 어색할 것 같은데 뭔가 간단한 걸로 해주실 수 있어요? 민수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순한 맛의 김치찌개를 만들어줬어요. 그 친구가 김치찌개를 조심스럽게 먹어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딜리셔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의 한국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언니들도 제가 그 베트남 친구를 도우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우리 소피아 완전 언니 다 됐네. 순이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우리가 도와줬는데 이제는 내가 남 도와주고. 정말 대견하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성장한 거잖아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모두 이곳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와 함께 식당 정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민수 씨는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피아 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그가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혼자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소피아 씨를 보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따뜻하게 지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민수 씨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다니요. 정말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소피아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 쓰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 베트남 친구와는 그 후로도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을 먹고 한국어도 조금씩 가르쳐줬어요. 그 친구가 언니 하고 부를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의 언니가 된 거잖아요. 한 달 후에는 그 친구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언니들과도 친해졌고 한국어도 제법 늘었습니다. 소피아 언니 덕분이에요. 그 친구가 고마워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진짜로 이곳이 제 고향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곳이 된 거예요.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곳, 제가 필요한 곳이 된 거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자 민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소피아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자 민수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려면 더 공식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라면,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건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반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반,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했어요. 제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곳으로 보내줘서. 이반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소피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도 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정식 프로포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 식당 정리를 마치고 나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피아 씨,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제가 좋아요 하고 대답한 게 전부였습니다. 언니들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어머, 드디어 우리가 증인이야. 결혼식은 언제 해? 순이 언니를 비롯해서 모든 언니들이 흥분해서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그런 관심과 축하가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크게 치르지 않기로 했거든요. 제 가족들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올 수 없었고 민수 씨도 소박한 걸 원했어요. 진심이 담긴 작은 결혼식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국적란에 대한민국이라고 쓰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축하해요, 김소피아 씨 하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작고 조용했지만 진심으로 가득 찬 자리였어요. 식당에서 했는데 언니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민수 씨의 부모님과 형, 누나도 오셨고요. 친가 식구들은 오지 못했지만 공장 언니들, 식당 단골 아주머니들,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가 진짜 가족처럼 함께 웃고 울어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언니들의 축사였습니다. 순이 언니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 소피아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다 기뻐. 이제 우리 사람 됐다야.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할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진짜 한국인이에요. 그 말에 언니들이 맞아, 맞아 하고 환호했습니다. 결혼식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식당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거기 음식 진짜 맛있대. 주인 부부가 너무 친절하대.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손님이 점점 늘어났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옆에 공장 하나가 더 생긴 거였습니다. 제조업 단지가 확장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식당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작은 식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니요. 가장 바쁜 때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였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민수 씨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요리하고 저는 서빙과 계산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둘이서 감당하기 버거웠어요.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쓰러지겠어. 민수 씨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혹시 식당에서 같이 일할 생각 없어요? 순이 언니와 영미 언니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어차피 공장 일만 하기엔 심심했어. 순이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소피아 도와줘야지. 영미 언니도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언니 2명이 식당에서 함께 일하게 됐어요. 언니들이 합류하고 나서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활기차고 따뜻해진 거예요. 언니들은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줬어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언니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함께 웃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우리가 모남이야? 가족이지. 영미 언니가 말했을 때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도시락 주문도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엔 하루에 10개 정도였는데 한 달 후엔 50개가 넘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야 할 정도였어요. 민수 씨와 저 그리고 언니들이 함께 새벽 6시부터 일했습니다. 이렇게 바빠지니까 진짜 식당 사장님 된 기분이네. 제가 말하자 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래요. 소피아 씨 덕분에 꿈이 이뤄졌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로 100개 도시락 주문이 들어온 날이었어요. 새로 생긴 공장에서 단체 주문을 한 거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처음엔 걱정됐지만 언니들과 민수 씨가 힘을 합쳐서 해냈어요. 새벽 5시부터 모두가 나와서 일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어요. 시간에 맞춰 모든 도시락을 완성했을 때 우리 모두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우리 해냈네. 순이 언니가 소리쳤어요. 그 주문을 받은 공장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은 처음이에요. 다음에도 꼭 주문할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혼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다니요.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와서 맛있어요. 감사해요. 하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매일 점심시간에 오셔서 김치찌개를 드셨어요.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 먹으면 집에서 먹는 기분이 나요. 정성이 느껴져서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위로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계속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인사하자 그 아저씨도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손님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매일 저녁에 와서 혼자 밥을 먹고 가시는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저 혼자 살아서 집밥이 그리웠는데 여기 와서 먹으면 엄마가 해준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고향을 떠나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오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말하자 그 학생이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정말로 이 일이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우리 식당을 취재하러 온 거였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맛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다고 했어요. 기자분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스토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자분의 말씀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격려받을 때마다 저는 감사했어요. 하지만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면 민수 씨와 함께 식당 뒤편 작은 마당에 나와서 별을 봤어요. 한국의 밤하늘도 참 예뻤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말했어요. 저 별, 우크라이나에서도 보이겠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하늘 아래잖아요. 제가 대답하자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씨가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런 행복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이곳이 살아도 되는 곳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니, 살아도 되는 곳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필요한 곳,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진짜 이곳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의 추억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었거든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일을 모두 마치고 언니들과 함께 맥주 한 잔씩 했어요. 우리 소피아 진짜 대단하다. 순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이제 진짜 사장님이야. 맞아, 맞아. 근데 엉덩이는 아직도 커지고 있네? 영미 언니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이제는 그런 농담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편안한 관계가 고마웠어요. 언니들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언니들이 에이, 뭔 소리야 하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가 뭐 했다고. 다 내가 잘한 거야.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 모든 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니들의 따뜻함, 민수 씨의 사랑, 손님들의 격려,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였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매일 느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들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고마워요, 모든 분들께. 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민수 씨가 기다리고 있고 내일이면 또 언니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많은 손님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우리 식당에 줄이 생긴 것처럼 제 인생에도 희망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식당이 안정되고 민수 씨와의 결혼 생활도 1년을 넘어갈 즈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계속 속이 메스꺼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이에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엄마가 된다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라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정말 우리 아기가? 그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면서 네, 정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 씨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스럽고 설레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선물을 줘서.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할 때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날 언니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들,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자 순이 언니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뭔데? 또 무슨 좋은 일이야? 저 임신했어요. 제가 말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니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어머어머어머, 진짜야? 언제? 몇 주 됐어?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었던 건 데모 경쟁이었어요. 영미 언니가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야야야야. 내가 데모야. 그러자 순이 언니가 바로 반박했어요. 에이, 내가 먼저 얘 챙겼거든. 나가 데모야. 은정 언니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제일 오래 알았어. 결국 모든 언니들이 데모가 되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까지 우리도 데모할래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데모가 30명 넘게 생겼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언니들은 저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바로 쉬라고 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민수 씨는 더욱 극성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바로 앉으라고 하고 음식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줬어요. 아기한테 좋은 음식만 드세요 하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임신 3개월쯤 됐을 때 첫 초음파를 찍었어요. 작은 화면에 나타난 우리 아기를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작고 신기한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옆에서 계속 우리 아기다, 우리 아기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전쟁도 상실도 고독도 모르게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그저 웃음만 보고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이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언니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어요. 누군가는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아기 용품 정보를 알려주고 또 누군가는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저희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순이 언니는 자신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조언을 해줬습니다.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음악 많이 들어줘야 해. 책도 읽어줘야 하고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정말 친엄마처럼 챙겨줬어요. 임신 5개월쯤 됐을 때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제 몸 안에 정말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민수 씨는 매일 밤 제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기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만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면서 배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우크라이나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아기가 엄마 나라의 노래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임신 7개월이 됐을 때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기가 처음으로 태동을 느끼게 해준 거였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곧 아기가 움직이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니들, 아기가 움직여요. 제가 소리치자 모든 언니들이 달려왔어요. 어디? 어디? 하면서 제 배에 손을 올려보려고 했습니다. 민수 씨도 주방에서 뛰어나와서 신기했어요. 그날 밤부터 아기의 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음식을 만들 때나 언니들과 이야기할 때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벌써부터 사람들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8개월쯤 됐을 때는 아기 성별을 알게 됐어요. 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자아이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쁜 말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정말 기뻐했어요. 딸이라니. 소피아 씨 닮아서 예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쁜 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들은 이미 이름까지 생각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이름 지어줄게. 예쁜 이름으로. 모두가 각자 생각한 이름들을 말해줬는데 정말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수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한 이름이 있었어요. 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라의 희망이라는 뜻이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저희에게 태어나는 아이니까 정말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들도 그 이름을 듣고 정말 예쁘다 라고 칭찬해줬어요. 임신 9개월이 되자 출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기 용품들을 하나씩 사면서 정말 설렜어요. 작은 옷들, 작은 신발들, 작은 이불들. 모든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언니들도 각자 선물을 준비해놨다고 했어요. 우리 조카 태어나면 선물 잔치야. 영미 언니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다니 정말 복받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전에는 늘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로, 곧 엄마로, 그리고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말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고통스럽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매일이 기대되고 행복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니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됐더라고요. 한 그릇의 바레니키,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이도 그런 따뜻함 속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밤, 민수 씨와 함께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딸이 자라서 나중에 물어볼 것 같아요. 엄마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냐고. 민수 씨가 그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한 그릇의 바레니키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할 거예요. 그 말에 민수 씨도 웃었어요. 정말 그렇네요. 그 바레니키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고 이제 우리 딸까지 만나게 해주는 거네요. 마침내 출산 날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언니들과 민수 씨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분만실 앞에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우리 딸 나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세상에 나온 우리 아기. 정말 작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이야, 엄마야, 사랑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아기가 조그맣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왔을 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언니들과 민수 씨의 모습을 봤어요.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건강해? 예뻐?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민수 씨가 처음으로 딸을 안아봤을 때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처럼 소중하게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야, 우리 나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언니들도 하나씩 돌아가며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야. 우리 조카, 진짜 천사 같아. 이런 말들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해했어요. 정말로 나이는 웃음만 보고 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나이를 바라보며 저는 감사했어요.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나이야, 너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구나.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키워줄게.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분들과 함께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될 거예요.